대형주가 가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나 대형주는 올라오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락장보다는 지금은 하방은 저는 막혀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박스권 장세.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저는 뭐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노이즈가 싫다, 불확실성이 싫다. 오히려 중요한 또 선택지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더 이상 전저점. 우리가 사실 공포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인버스 그래서 투자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고요. 2,500도 깨는 거 아니냐. 네. 예. 그 다음에 진짜 더 극단적인 분들은 뭐 진짜 그 이하도 보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논리 가운데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우크라이나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현상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까지 악재가 나오면 그리고 긴축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 이게 이제 그분들의 논리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쨌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작한 날에서는 이제 급반등으로 나왔단 말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기술주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IT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이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많이.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본인이 그래도 참 잘 아는 기업 그리고 망하지 않은 기업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로 주로 잘 아는 대형주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현대차, 예. 특히 자동차주가 지금 그쵸. 아주 예. 악성이에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삼성전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IT 자동차의 이 두 거물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개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로 이제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빠져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거는 조금 변수로서 따로 그냥 빼놓은 거고 10개 종목을 20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보시면 1조 7천억 20일 동안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네. 네, 엄청 제일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자, 외국인들이 뭔가 쎄한 분위기에서 이머징을 팔고 우리나라를 팔게 되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대형주,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한 2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 고만고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대형주가 가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늘처럼 안 팔거나 좀 사줘야 되는데 그게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주는 올라오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3조 4천억을 20일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을 팔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종목을. 근데 보시면 순매수한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20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들 10종목을 뽑아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HMM, 고려아연, 그 다음에 SK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NG. 뭔가 1조 1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특징이 좀 느껴지죠. 최근에 뭔가 시장에서 재료가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앞에 팔았던 3조 4천억 규모의 3분의 1밖에 안 샀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뭐 유가 올라가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그다음에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운임이 좋아지면서 HMM 뭔가 재료가 있고 모멘텀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초점은 무조건 우리가 잘 아는 초대형주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들은 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좀 많이 강세를 보여줘야지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모멘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이라든지 KTNG는 사실 방어주적이죠.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KTNG도 사실 뭐 그런 쪽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가 지금 모르겠고 불안하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시류에 맞는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을 따라서 한다.
어쩔 때는 외국인도 단타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따라서 들어가면은 또 보면 다음날 팔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건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 하나는 네. 분명한 거네요.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20일 동안 순매수한 애들을 봤을 때, 아, 그래도 나름 시장에서 뭔가 이유가 되는 애들은 충분히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쪽에 먼저 포커스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냐, 혹은 약세장으로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될 네, 것이냐. 네, 네.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일단 네. 일단 우리 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락장으로서의 반등? 하락장보다는 지금은 하방은 저는 막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박스권 장세. 박스권 장세, 박스권 하단. 장세.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도 막혀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상향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조금 전에 우리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가야지 지수가 거의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들이 당분간 못 간다면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다. 대신에 하방을 막아주니까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수익률 게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종목에 담겨져 있는 모멘텀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참 그 모멘텀을 우리가 이건 돈 되는 모멘텀이야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면 이제 물리는 꼭 장세가 찔까봐. 네.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815 모니터 방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외국인들 네.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그들이 산 그 종목들을 봤을 때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3월 16일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 그리고 최근 5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 쪽으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좀 세부해서 업종을 제가 이제 세분해서 나눠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3월 16일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들은 주로 보시면 호텔, 레저, 백화점 이들 쪽은 리오프닝 쪽입니다. 지금 리오프닝은 누가 생각해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이거든. 자,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제 이게 그 어느 후보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업종에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되시든지 간에 리오프닝은 앞으로 열리는 방향이니까 리오프닝 쪽을 차라리 모르겠으면 편안하게 하시려면 리오프닝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기관들도 그쪽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거리두기 아예 완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발표를 보니까. 그러면 결국 리오프닝이 열리는 방향이니까 거기에 모멘텀 플레이를 기관들은 주력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외국인들도 사고 있었던 운송을 기관과 외국인들 이렇게 동시에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조금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로는 사실 웬만한 거 사면 그냥 올라가는 장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장이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발품을 팔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나중에 보면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는 노력을 계속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들어오는 게 첫 들어올 때가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는 별로 안 올라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있지 뉴스도 뒤져보고 하다 보면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때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꽤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2020년 3월 달, 그 이후로 1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꼭 꽤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주식에서 이제 성과를 꼭 거둘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이니까, 특히 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좀 전에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관과 외국인 모두 안 좋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쪽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쪽, 부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운송이 자동차가 운송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운송 장비 쪽이. 운송 장비. 여기 운송은 거기 저기 HMM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해운 거기만 해운. 여기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기관들이 저렇게 이제 업종들은 저렇게 분류를 제가 해봤는데, 그러면 그 업종 내에서 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종목들 리스트를 가지고 갔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실 때 키워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운송이 보였잖아요. 진에어를
시가총액 대비해서 0.7%나 산 겁니다,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진해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100억을 샀으면 10%잖아요. 그죠? 그럼 10억 정도를 하루 만에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샀는지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10억 산 거랑 진에어를 10억 산 거랑은 그렇죠. 단어가 시총이 작은 거가 더 많은 비중을 네, 맞습니다. 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는 데이터를 항상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분류를 하고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것을 의미 있게 샀는지를 보면 이렇게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모두투어 이게 다 리오프닝 조금 전에 우리 봤었던 그들 쪽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LG에너텍 이것들은 코리아 서킷은 다 그 PCB 기판 쪽입니다. 지금 거기 어디죠? 지금 중국 선전 쪽 거기 락다운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PCB 업체들이 생산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하면 우리나라 PCB 업체들은 많은 공장을 베트남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 기관들은 이미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는 주식들 이거를 골라서 그 가운데서 좀 덜 오른 주식 그렇죠. 사는 게 방법일까요? 네. 덜 오른 주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증권회사에 이제 2020년도 그 실적 추정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은 누구나 다 열려 있는 정보죠. 그러면 그 시가총액에다가 2022년도에 예상하는 이익을 나눠보면 그게 뭐 만약에 한 20-30배다 이미.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물론 성장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제 단순하게만 절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비싸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LG노텍 이런 기업들은 다 10배가 아직 안 되거든요. 7배, PER. 8배. 예, PER 말씀하시니 원래 예상 LG이노텍도요? LG노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올랐는데도 왜냐면 돈을 더 버니까요. 주가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분모인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기업들이 있고 반면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대표님이 걱정하신 게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거는 밸류가 안 나와요. 그렇지. 왜냐면 저희는 지금 적자가 크고 자본잠식이고 예, 맞습니다. 예. 언제 감자나 저 증자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리스키, 변동성을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왜냐하면 저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진짜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으로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것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글로벌로 그 항공기들이 하늘에 몇 대가 떠다니는지 그 지표가 트래킹되는 지표들이 그 있거든요. 구글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한번 해보니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전에 2019년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 3월달 해보니까 2019년도 3월달보다 지금 2022년 3월달이 훨씬 비행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보다는 많을 거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직전보다도 회복을 일부 하고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이제 좀 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을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매매 동향과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 사모펀드가 좀 공격적으로 살 때 아시아나항공이 주가는 올라가고 팔 때는 같이 떨어지는 좀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사모펀드와 주가의 움직임이 같이 궤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사모펀드가 새롭게 좀 그런 수급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아이디어는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아이디어는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FSC라고 풀 서비스 캐리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형 항공사,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진에어라든지 뭐 제주항공 이런 거는 LCC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이 1조 4천 몇백억입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LCC가 진에어 뭐 제주항공이 1조 정도 수준, 1조에서 8천억 정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논리로 또 아시아나항공을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업펀드 동향을 보시면서 항공주 중에서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움직임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이 근데 이제 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관련된 주들이 꽤 되네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저 덴티움 같은 거는 이제 임플란트 그렇죠. 관련이죠.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이제 요즘은 워낙 그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수출 데이터가 항상 나오잖아요. 1월 1일 매월 초에 전달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일 정도면 그달 1일에서 10일까지의 데이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5일이 지났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임플란트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괜찮고요. 3월달 들어와서 또 근데 특히나 2월달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다가 왜 살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보는데 2월달에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2월 대비해서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134%가 증가했습니다. 예. 해외 쪽으로 수출이 국내가 아니고요. 근데 사실 해외는 우리보다 코로나의 이 피크를 먼저 찍었고 정점에서 꺾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외 쪽이 수출이 다시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살짝 겁이 나는데 왜냐면 저도 웃을 때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 가서 저 뭐지 보톡스 좀 맞고 맞아야 됩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보톡스 회사도 오른대잖아요. 메디톡스라든가 맞아요. 대웅제약. 어제 뉴욕 그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 최근 2주 동안 보톡스라든지 이러한 그 시술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가벼운 시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뉴욕 시민들 그런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었을 때의 그 사람들의 심리, 뭘 하고 싶을까? 네네네. 요거에서 이제 투자의 힌트를 찾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많이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사실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의료기기 쪽은 오늘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클래시스 같이 이렇게 뭐 기관들이 어제도 산 종목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 지금 시장의 하락과 전혀 무관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줘야 네. 이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우상향으로 오를 수 있다. 네. 그러한 주식을 찾자. 이게 이제 논점인데 그러한 주식을 찾았는데 보니까 많이 올라 있더라.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이제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이라도 따라가 볼 네네. 만하냐. 예. 그럴 때 이제 차트 보고 고민하면 사실 답이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차트 보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일단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게 있는지, 더 좋아질 게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 룸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더 좋아질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지 이미 다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러면 이제 올라갈 룸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별로 안 비싸다고 하더라도 조금 식상하거나 이러면 조금 뒤에 후보 순위로 좀 밀어두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관심 종목에 놔뒀다가 나중에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자. 네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아주 다들 안 좋다고 안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게 더 나빠질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이 요 며칠 새 시장이 확 올라갈 때 그동안 올라왔던 조선철강 뭐 이런 쪽들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다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 끝물에 올라갔던 분들은 더 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좀 떨어지고 그동안 낙폭과대주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지금 좋은 주식보다는 안 좋은 주식에서 그러면 대형주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대형주 투자 지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현대차를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현대차를 케이스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현대차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빠진 종목으로서 충분히 이제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것만 없으면 괜찮아 보이는 후보군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권에 둬야 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가라는 건데 뭐냐 하면 제가 이제 1월 3일 날인가 그때 왔을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원가가 올라갈 텐데 앞으로 이제 인플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은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건 매출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는 비용은 대부분 원재료,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다 기업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진이 줄어드는데 그 마진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판가를 올려야지. 매출액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 P가 가격이잖아요. 수량을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P를 늘리든지 매출액을 올려야지 그 마진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현대차가 과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원가들 자동차 강판 만드는데 냉각 강판 가격 올라가죠. 철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한 정책 보셨습니까? 국내에서 전기차 가격이 2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도 가격 인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브랜드 파워.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근데 현대차가 마진이 3에서 5% 정도 잘 나올 때는 그렇게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가 부담을 판매가로 전가를 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그거를 내가 것인가.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현대차에서는 지금 하고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밑에 있는 부품사들은 이제 쪼겠죠. 근데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게 저는 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똑같은 현대차를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살 경쟁력이 있을까? 네네. 아니면 테슬라를 살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 밑에 부품단, 그 부품 회사들은 훨씬 더 어렵겠구나. 이 부품의 가격, 단가이나 그렇죠. 압력 이런 게 네네네. 있을 네네. 수밖에 없으니 네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당분간 좀 쉽지 않겠다. 네. 이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물론 이제 잘 해주시면 현대차에서 이제 잘 이 고비를 좀 잘 넘어서면 뭐 물론 이제 좋은 또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믿고 현대차가 잘해줄 거다라고 믿고 우리가 볼 만한 아직 그러한 데이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근데 그러한 논리라면 네. 지금 모든 제조업들, 기업들은 1분기 이 원자재 가격 그렇죠. 상승으로 네, 인해서 맞습니다. 4월 달에 네. 발표하는 1분기 실적들의 이익이 상당히 감익이 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게 주가 하락 혹은 더 변동성이 하락 쪽으로 커지는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마 4월 15일 이후로 이제 3월 15일 끝나나요? 하여튼 1분기 끝나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45일 뒤에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미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빠진 기업들이 꽤 많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 소재는 여러 가지 케미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원재료가 가장 밑바닥은 이제 유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계속 올라갔죠, 참.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난 그 형님들인 거죠. 제때 전가를 못하면 자 우리 이거 유가 올라가서 반도체 소재 이거 만드는데 힘드니까 이번에 좀 판가 좀 올릴게요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서 올리지 못하면 다 깨지는 거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재 기업들 주가 한번 쳐보시면 대부분 다 안 좋고요. 지난 4분기 실적도 유가 올라가면서 안 좋았고요. 1분기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차를 두고 서서히 판가를 올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아마도 1분기 이후로는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많이 이미 빠져 있어서 이거 여기서 뭐 크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적 대비해서 더 빠질 부분 없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나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출렁일 뿐 주가는 이제 안 빠지겠지만 만약에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덜 빠지거나 안 빠졌던 기업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발표하는데 이거 뭐야? 놀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 있죠. 니켈이라든지 또 시멘트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판가 전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 외에 좀 뭔가 아리까리하고 이거 내가 이 회사가 만약에 원재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많이 쓰니까요. 그게 아니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나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여튼 그게 또 우리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근데 반대로 보면 이래서 그 원가가 이 원자재 가격하고 상관이 없는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그런 뭐 콘텐츠나 네, 미디어나 네, 네. 뭐 이런 쪽도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네. 그런 쪽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어차피 되고 있고 왜냐하면
뭐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거랑 전혀 무관하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엔터주들 뭐 그 YG 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우리 연예인분들이 열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없죠. 물론 인건비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드라마 제작사분들도 이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 종목들 많이 하락할 때 사실 이 미디어 엔터주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올라왔고요. 최근에 오히려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할 때 그래서 이들은 약간 좀 쉬고 있는 먼저 안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저는 뭐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노이즈가 싫다, 불확실성이 싫다. 오히려 중요한 또 선택지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커니즘, 시장의 어떤 이 흐름, 요거 이 상관관계, 요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가운데에서 괜찮은 주식을 선택하는 그런 투자의 안목을 키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